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시트로엥 뉴 C5 에어크로스입니다. 시트로엥 브랜드도 SUV 라인업을 강화하는 중입니다. 올해는 국내에 이 C5 에어크로스가 나왔고요. C3 에어크로스도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출시는 2017년에 중국에서 먼저 하고요. 작년에 글로벌 모델이 런칭이 됐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시트로엥 중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에는 1.5와 2리터 디젤 두 가지 엔진이 판매가 되고요. 1.5리터는 필과 샤인, 2리터는 샤인 드림 한 가지만 판매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가 2리터 샤인 모델이죠. 멀리서 보면은 칵투스의 큰형 같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다른 디테일들이 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차의 가격이나 급 이상으로 그 외관 디자인이 고급스럽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즘에 시트로엥은 안팎의 디자인을 참 잘 뽑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 그릴과 헤드램프를 좀 크게 쓰는 편인데 이 차는 그 그릴과 헤드램프가 좀 가는 편이고요. 그 상단에 위치한 그 두 개로 나뉘어진 주간등도 좀 특징이고 가장 아래 트림부터 LED 헤드램프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퍼와 측면 하단에 그 적용된 저 빨간색 포인트 있잖아요. 저것 때문에 뭔가 차가 좀 더 이렇게 알록달록해 보여요. 그리고 이 차는 하얀색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터쇼 때도 이 하얀색을 이렇게 메인으로 내세웠고요. 차체 사이즈는 푸조 5008, 3008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5008이나 DS7 크로스백보다 조금 작고요. 투싼과 비교를 하면 전체적인 사이즈는 약간씩 커요. 그리고 휠베이스도 조금 더 길고요. 측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칵투스에서 봤던 그 에어범프죠. 에어범프가 그 부분 변경된 칵투스처럼 그 아래쪽에만 그 일부가 적용이 됐죠. 측면의 작은 유리도 약간 좀 직사각형이고 그 테일 램프를 보시면은 이렇게 4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면만큼은 아니지만 이 후면의 디자인도 꽤 예쁘게 뽑았죠. 특히 머플러가 눈에 띄는데 보통 요 사이즈의 컴팩트 크로스오버에는 이렇게 범퍼 일체형 머플러를 잘 안 쓰잖아요. 보통 이제 고급 세단에 많이 쓰는데 이 디자인이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죠. 트렁크에는 C5 에어크로스 차명만 붙고요. 따로 엔진을 나타내는 배지는 붙지 않습니다. 이 루프 레일의 디자인도 좀 독특한 편이고 이 안쪽에 또 빨간색이 적용이 돼 있죠. 외관에 5개 T라면은 이 하이그로시인데 C필러와 D필러 그리고 지붕에도 하이그로시가 좀 쓰였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리머시 3, 사이즈는 205에 55와 19입니다. 이 타이어 사이즈가 상당히 독특하죠. 205에 55와 19면은 보기 드문 사이즈인데 그러니까 19인치의 디자인과 205의 연비를 같이 얻겠다는 그런 세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또 이 타이어의 트레드 웨어가 240밖에 안 돼요. 요즘의 OEM 타이어 치고는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1.5리터 디젤은 타이어 사이즈가 235에 55와 18이에요. 그러니까 휠 사이즈는 1인치가 낮지만 타이어의 넓이는 더 넓죠. 예, C5 에어크로스의 실내는 굉장히 잘 나왔죠. 제가 푸조 5008, 3008 시승할 때 실내 디자인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C5 에어크로스의 실내는 방금 말씀드린 그 두 차보다도 디자인이 더 좋아요. 단순히 디자인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상위 트림 기준으로 하면은 그 내장재 역시도 더 좋습니다. 도어 트림과 시트에는 나파 가죽이 쓰였는데 이게 보기에도 고급스럽지만 만져보면은 이 촉감 자체가 굉장히 좀 부드럽습니다. 약간 좀 물기를 머금은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차의 컨셉은 컴포트함을 가장 메인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실내가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 처음 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나파 가죽과 송풍구인데 이런 송풍구 디자인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트로엥에서도 처음 쓰이는 디자인이고 이렇게 송풍구가 상하로 나뉜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죠. 그래서 전체 면적은 비슷한데 상하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뭔가 송풍구가 되게 많은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대시보드의 이 스트랩 장식은 칵투스와 비슷한데 그보다는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모니터는 8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안쪽에 있는 메뉴는 기존의 시트로엥이나 푸조와 거의 같습니다. 지금은 공조양치 화면이고요. 주요 메뉴는 다 터치스크린으로 작동을 하고요. 주로 사용하는 버튼은 이 밑에 쪽에다 꺼내놨죠.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버튼의 그 배열은 기존의 PSA 차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공조양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가면은 오토와 소프트, 패스트, 노멀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비게이션 화면인데 이 차가 지금 인증용 차라서 내비게이션은 없어요. 물론 시판되는 차에는 당연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죠.
그리고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이 여기 있는 메뉴 역시도 기존의 푸조차들 시트로엔과 동일한데 이 차가 ADAS가 좀 더 많이 들어갔죠. 예, 여기는 주차 어시스트고요. 그리고 여기서 각 기능의 활성화 여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량 설정에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를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의 경우에는 그 작동 거리를 세 가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리와 표준, 원거리 이렇게 세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시트 열선은 3단계가 마련이 되는데 통풍은 없습니다. 이 차에는 재미있는 편의 장비가 하나 내장이 되어 있죠. 시트로엥 커넥티드 캠이라고 하는데 빌트인 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블랙박스는 아니지만 영상이나 사진 촬영이 됩니다. 소리는 녹음이 안 되고요. 화질은 풀 HD급이고요. PC로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핸드폰으로 보면은 화질이 꽤 괜찮습니다. 메모리는 16기가고요. 더 확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하단에 보시면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왼쪽이 전원 버튼이죠. 이 전원 버튼을 키면은 여기에 녹색불이 들어오고요. 촬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버튼은 그러니까 스틸컷 촬영이고요. 이렇게 지금 소리가 나죠. 그리고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은 메모리 초기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로 찍은 영상이나 사진은 모니터로 확인은 안 되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USB 유선 또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로 사진을 핸드폰으로 전송을 할 수도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단자가 있죠, 측면에.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화질이 그렇게 썩 좋진 않죠. 그런데 여기로 들어가면은 좀 더 메뉴가 세분화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 보신 게 기본 뷰고요. 이거 줌 뷰를 누르면은 이렇게 주차할 때, 후방 주차할 때 좀 더 편하겠죠. 그리고 180도 뷰는 이런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센터 패시아의 경우에는 이게 2단이죠.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버튼은 이렇게 좀 더 잘 보이게 위쪽으로 꺼내놨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들은 상대적으로 좀 사용 빈도가 적죠. 예를 들어서 앞뒤 열선과 외기 내기, 그리고 공주장치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장치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다니면은 공주장치 조작을 하려면 한 번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끄고 켤 수는 있는 거죠. 이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고 있는 수납 공간이 있죠. 이 수납 공간 자체가 용량이 커서 뭐 핸드폰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물건을 넣어두기도 좋고요. 여기는 핸드폰을 이렇게 올려만 놓으면은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주행 중에는 5008처럼 좀 인식이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12V와 USB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어 레버는 기존의 PSA 차들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이죠. 보시다시피 PRND는 앞뒤로 움직이고요. 매뉴얼은 이렇게 여기 버튼을 눌러서 수동 모드로 전환이 되죠. 그리고 이 차는 D 모드에서 차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P로 체결은 되지 않고요. 경고음이 울립니다. 이 기어 레버 앞에는 에코와 스포츠 모드 버튼이 있는데 그 시동 버튼처럼 에코와 스포츠 모드 약간 좀 길게 눌러야 활성화가 됩니다. PSA는 시동 버튼이 다른 브랜드들보다 약간은 조금 길게 눌러야 되죠. 기어 레버 옆에는 그립 컨트롤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립 컨트롤의 경우에는 표준과 스노우, 머드, 샌드, ESP 오프 이렇게 5가지 모드가 있어요. 기어 레버 옆에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요즘에 PSA는 좀 더 보편적으로 차 실내를 패키징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은 이런 수납 공간이 좀 부족했는데 기어 레버 뒤에는 컵홀더 2개가 있고요. 보통의 컵홀더는 그 사이즈가 좀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차는 양쪽이 다 동일하고요. 요 컵홀더 안쪽에도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죠. 센터 콘솔 박스의 커버는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많은 프랑스 차에서 보는 것처럼 이 센터 콘솔 박스 안쪽으로 이게 깊어요. SM6도 처음에는 이렇게 깊었죠. 나중엔 없어졌지만. 그래서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차급 이상으로 넉넉합니다. 이 운전대 역시도 멋을 좀 많이 냈죠. 이 형상 자체가 동그랗진 않고요. 약간은 좀 타원형, 얼핏 D컷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림에 쓰인 가죽을 보면은 안쪽과 바깥쪽의 색깔과 질감도 약간씩 다르죠. 림의 두께는 적당한 편이고요. 그런데 이 가죽이 약간은 좀 미끄러운 감이 있습니다. 스포크 왼쪽에는 음성인식과 계기판 디자인 변경, 오디오 볼륨, 오른쪽에는 전화와 선곡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패들 시프트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조작할 때의 그 작동감 이것도 과거에 비하면은 그런 플라스틱 느낌이 많이 사라졌죠. 계기판은 12.3인치 풀 디지털이죠. 이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푸조보다도 그 그래픽이나 디자인이 더 좋아요. 이거는 지금 다이알 화면이고요. 지금이 주행, 그리고 이게 퍼스널이고요. 예, 푸조처럼 이
디지털 계기판 화면 전환이 약간은 조금 딜레이가 있어요. 지금은 최소고요. 그러니까 최소는 말 그대로 딱 주행에 필요한 그 최소한의 정보만 보여주죠. 디자인은 다이얼이 가장 괜찮은 것 같고요. 상단에 저렇게 눈금으로 속도계가 표시가 되죠. 그리고 왼쪽에는 자그맣게 타코미터가 표시가 되는데 저거는 지금 눈금이 너무 듬성듬성 있어서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그리고 왼쪽에 표시되는 트릭 컴퓨터 화면은 방향지등 끝에 있는 그 동그란 버튼을 눌러서 전환을 합니다. 제가 푸조나 시트로엥 시승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어가 바깥쪽으로 약간 기울어져서 열리죠. 그래서 실제 그 공간보다 들어가는 그 공간이 더 넓게 느껴져요. 시트는 시각적으로 보는 것보다 넉넉합니다. 성인이 앉아도 좌우의 크기가 넉넉하고요. 쿠션도 시각적으로는 짧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짧진 않고요. 그리고 마사지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트가 칵투스처럼 고밀도 폼을 사용을 하긴 했는데 재질이 가죽이잖아요. 그래서 칵투스의 그 직물보다는 착자감이 훨씬 좋고, 그리고 쿠션이 요즘처럼 드물게 좀 푹신한 편이에요. 그리고 시트도 색깔이 여러 가지가 쓰였고요. 저렇게 직사각형의 무늬도 일관된 디자인이죠. 도어 트림의 디자인도 좀 신경을 많이 썼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일관된 직사각형의 디자인이 도어 트림에도 적용이 됐고요. 유리는 당연히 상하향 4개 모두 다 원터치입니다. 도어 포켓은 용량이 넉넉한데 따로 구획을 나눠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공간이 조금 더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상하이 모터쇼에서 봤던 C5 에어크로스는 이 부분에 약간 반짝거리는 장식이 들어가서 실내가 좀 더 화려해 보였거든요. 근데 국내 사양에는 그건 없네요.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는 차선 이탈 방지 장치, 트렁크 개폐, 그리고 차선 유의 장치 버튼이 모여 있고요. 이 아래쪽에도 또 작은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죠. 근데 공간이 좀 작아서 뭘 넣을지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참고로 크루즈 컨트롤 버튼은 이쪽에 따로 모여져 있죠. 2열의 거주성은 성인이 앉기에는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 2개가 좀 꽉 끼게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1열보다 2열의 시트의 쿠션이 더 탱탱하고 부드러워요. 포지션이 높기도 하지만 저 쿠션 자체가 더 두꺼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의 등받이 각도는 적당히 뒤로 뉘어진 편이고요. 그래서 등받이 각도 자체는 꽤 편한 편입니다. 다른 차들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2열 시트의 구성인데 보통은 6대4잖아요. 근데 이 차는 독립된 3개의 시트를 놨어요. 그래서 보통은 가운데 앉은 사람은 좀 불편하잖아요. 양쪽에 비해서. 근데 이 차는 가운데 앉아도 양쪽과 시트 쿠션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시트가 보통의 차들보다 약간 불편한 대신 거의 동일한 착자감으로 앉을 수가 있죠. 이 가운데 부분도 거의 평평하게 처리를 해서 이 중간에 앉아도 그렇게 발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대신에 2열에 컵홀더나 암레스트는 없고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2열 도어 트림의 용량은 더 큰 편입니다. 개방감은 시트로행의 특징 중 하나인데 이 차 역시도 파노라마 루프가 꽤 면적이 커요. 그러니까 가장 끝쪽이 2열 승객의 그 뒤통수까지 쭉 뻗어 있으니까 굉장히 넓은 편이죠. 거기다가 요 테두리에는 이렇게 조명이 다 들어가 있죠. 확실히 이 조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이 뒤쪽에 USB가 하나 마련이 되어 있고요. 1열 시트를 가장 낮게 해도 이 밑으로는 신발이 좀 넉넉하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트렁크 개폐는 총 3가지 방법으로 열 수가 있죠. 사람이 가서 버튼 눌러서 직접 열 수도 있고, 저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 있는 버튼, 그리고 키로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580리터고요. 2열 시트를 접으면 1630리터까지 늘어납니다. 이 기본 트렁크 용량이 좌우의 폭이 넓다기보다는 그 상하의 높이가 좀 있는 편이네요. 여기를 드러내면은 이 아래쪽에 또 굉장히 깊죠.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 만약에 없으면은 여기도 추가적인 수납 공간으로 꽤 활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2열 시트를 접으면은 이 정도의 공간이 생기고요.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 이렇게 평평하게 이어지는 건 아니죠. 예, 지금은 에어컨이나 히터는 끈 상태이고요. 공회전 때의 정숙성은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엔진 소리가 귀에 잘 들리긴 하지만 그렇게 아주 두드러진 소리는 아니고요.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은 잘 억제가 되어 있는데 시트로는 좀 가늘게 있는 편이에요. 이 차가 시승차로는 좀 주행거리가 많은 거의 8,000km인데 인증용 차거든요. 그래서 이 차만의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리터 디젤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이 파워트레인은 최근에 PSA 차들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조합이죠. 최고 출력은 177마력이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의 주행 감각은 제가 그 파리에서 시승했던 DS7 크로스백과 거의 비슷해요.
저속에서 움직일 때 특히 아주 극저속 있잖아요. 지금처럼 차가 뭔가 이렇게 둥실둥실 하거든요, 좌우로. 그래서 처음에 운전할 때 굉장히 좀 어색하죠. DS7 크로스백도 그때 제가 그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되게 이상했거든요. 좌우로 좀 되게 출렁거리고 그래서. 근데 그게 곧 적응이 되고 나중에 가면은 고속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또 피로감은 또 굉장히 적어서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차인데, 이 차 역시도 그러네요. 지금처럼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대략 뭐 40이나 50 정도가 되면은 또 그런 그 둥실거림, 롤링은 많이 사라집니다. 좀 더 일반적인 감각이 되는데, 그래도 최근에 탔던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하체는 좀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편이에요. 부드럽기도 하지만 그 상하의 움직임의 그 거리가 좀 있는 편이죠. 방금처럼 그 빨래방 같은 데 지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하체가 그 진동을 그 잡아주는 또는 흡수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얼마 전에 탔던 SM6 LP는 저기 지날 때 목소리가 떨렸거든요. 차가 위아래로 잔진동이 되게 많아서. 근데 이 차는 저런 구간에서도 그 잔진동을 되게 효과적으로 잘 흡수를 하죠. 공회전 때의 엔진 소리는 좀 들어오지만 이렇게 주행 중에 하체의 전반적인 방음은 꽤 괜찮네요. 이 차가 트레드웨어가 240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하체의 방음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대략 90 정도로 주행을 하면은 그 타이어의 소음이 좀 잔잔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고속 주행을 할 때도 그 전면에서 부딪히는 그 풍절음이 또 생각보다 적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풍절음이 좀 고르게 전체적으로 퍼져서 나죠. 시트로행은 개성이 강한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 운전할 때의 그 시야 있잖아요. 시야는 일반적이에요. 이 차가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좀 높기도 하지만 그 전방이라든가 사이드 미러의 시야가 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고요. 특히 이쪽 사이드 미러는 그러니까 사각지대도 좀 적은 편이죠. 이 차의 기본 컨셉은 컴포트 SUV인데, 그러니까 스포티보다는 컴포트함을 좀 더 주력으로 세팅한 차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달리면은 위아래로 약간씩 움직임도 있지만 아래에서 올라오는 잔 진동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브랜드의 그 기본적인 성향은 어쩔 수가 없는지 그 평소 때의 움직임과는 달리 코너에서는 또 굉장히 스포티해요. 코너에 빨리 진입을 하면은 차가 많이 기울어지긴 해요, 저쪽으로. 근데 보통 그런 성향이면은 코너 빨리 지나갈 때 언더스티어가 좀 더 많이 나게 마련인데, 이 차는 초반에 빨리 진입할 때 오히려 이게 약간 안으로 감겨요. 좀 나중에 지나가면 좀 더 언더가 나긴 하지만. 지금 이 차가 코너에서 돌아 나갈 때의 그런 모습은 둥실둥실 뜬다 또는 춤춘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표현은 2000년대 초반에 푸조 시승기에서도 쓰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와는 좀 느낌이 다르죠. 지금은 전자장비가 좀 더 영리하게 개입을 하고요. 운전자가 그 조종하는 그런 편의성도 훨씬 더 좋아졌죠. 이 차의 가속력은 딱 그 2리터 디젤에 기대하는 그런 수준인데, 실제 운전할 때 보통 사람들은 이제 가속 페달 많이 안 밟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그 실제 가속보다 더 빠르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속 페달 많이 안 밟아도, 또는 RPM이 대략 한 1500 정도만 돼도 이게 터보의 부스트가 좀 이렇게 일찍 걸려서, 그러니까 최대 토크가 좀 일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속 페달을 많이 안 밟은 상황에서도 그 가속의 편의성은 꽤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차가 가속 페달이 대략 한 초반 한 30% 이 정도 밟을 때까지는 좀 되게 가벼운 편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차 운전할 때는 지금 가속 페달을 좀 밟았나 내가, 그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초반은 가볍고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그 일반적인 또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속력으로 보면은 2리터 디젤의 SUV에 기대하는 그런 수준인데, 정지에서 한 200km까지가 한 1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같은 2리터 디젤에
투싼과 뭐 대략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정속주행 연비도 생각보다 꽤 잘 나오는 편입니다. 90km 정속주행 연비가 별로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평소 늘 체크하는 구간에서 보니까 대략 한 27에서 30km 사이에요, 리터당. 그러면 이거는 그 예전에 샀던 그 1.6L 디젤의 뭐 208이나 2058 이거와 좀 대략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이 차의 배기량이나 성격을 생각을 하면은 90km 정속주행 연비는 꽤 잘 나오는 편이죠. 참고로 DS7처럼 시속 90이나 뭐 95 이 정도로 정속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톱기어에 안 물려요. 그러니까 7단으로 달리더라고요. DS7도 그랬는데, 여기서 회전수를 더 낮추고 싶다 그러면은 이 패들 조작하면은 안 되고요. 이게 M 버튼을 눌러서 그 다음에 누르면 8단이 되죠. 그러면 회전수가 조금 더 내려갑니다. 근데 제가 아까 해보니까 뭐 7단이나 8단이나 그 90km에서의 정속 주행 연비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하체는 부드러운데 고속 안정성, 특히 이제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그 저속만큼의 그런 또 롤링은 없거든요. 이 차도 C4 칵투스처럼 그 PHC 서스펜션이 적용이 됐잖아요. 근데 그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칵투스 시승할 때는 앞으로 갈 땐 좋은데 옆으로 갈 때는 그 특히 차선 변경할 때는 뭔가 차가 약간 좀 허둥지둥한다, 모션 정리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차는 칵투스보다 이게 더 부드러운데도 불구하고 그 옆으로 갈 때, 차선 변경할 때 그 움직임이 더 깔끔해요. 그러니까 이 차의 흔들림을 그 정리하는 시간이 좀 더 빠릅니다. 이게 평소에는 되게 부드러워서 뭐 빨리 옆으로 차선 변경하거나 그럴 때는 얘가 되게 뒤에가 따로 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는 ISG로 인해서 그 엔진이 꺼지고 켜질 때 있잖아요. 그때 작동이 되게 깔끔해요. 보통은 자잘한 진동 또는 큰 진동이 한번 딱 있거나 그런데 이 차는 되게 진동이 사르륵 싹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켜질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진동이 또는 앞뒤로 움직임이 있긴 한데 그게 그렇게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은 이 코너를 스포츠 모드로 돌아보겠습니다. 이 차가 지금 타이어 폭이 205잖아요. 그래서 그 1.5에 끼워진 것처럼 235면은 이거보다는 좀 덜 좌우로 출렁거리고 그립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체의 성능에 비해서 타이어의 폭이 좀 좁아서 코너 빨리 돌면은 타이어가 조금 옆으로 이렇게 끌리는 그런 감은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노멀 스포츠가 있는데 뭐 다른 브랜드에 쓰이는 것과 그 기능은 뭐 거의 차이가 없죠. 이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초반에 그 반응이 좀 현저하게 느려지고요. 그러니까 좀 연비 운전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죠. 이게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빠르다 보니까 엔진 출력이 뭐 확 늘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죠. 아까 실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두 버튼은 시동 버튼처럼 조금 길게 눌러야지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이 에코 모드는 이렇게 눌렀을 때 이제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 따로 뭐 계기판이 변한다거나 여기에 에코 모드 표시가 뜨진 않아요. 그래서 요 기어 레버에 이게 딱 가리거든요. 그래서 뭐 누르면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약간 좀 시야를 돌려서 확인을 해야 돼요.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은 요 단수 옆에 조그맣게 S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에코 모드는 계기판에 따로 이렇게 표시는 안 돼요. 이 차는 꽤 많은 ADAS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일단 차선 이탈 방지가 있어요. 차선 이탈 방지는 아까 그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 있는 그 버튼 3개 중에 가장 좌측 버튼이고요. 이게 꺼도 시동을 다시 키면은 다시 기본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차선 이탈을 방지해 주는 건데 지금 뒤에 차가 없으니까 제가 임의로 깜빡이를 안 켜고 넘어가 보면은 이렇게 바퀴가 타이어에 닿으려고 할 때 이 스티어링을 반대쪽으로 되돌려 줍니다. 그래서 차선 이탈을 방지를 해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요즘에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차선 유지 장치도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DS7을 제외하면은 그 푸조 시트로행 중에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이 기능은 DS7 때 제가 확인한 것처럼 차선 중앙을 잘 지키는 편이고요. 이렇게 직선일 경우에도 그 유지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한 대략 한 15초 정도? 15초가 지나면은 운전대를 잡으라고 이렇게 문구가 뜨고요. 여기서 10초 정도가 더 지나면은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경고 문구가 뜨면서 또 경고 음도 울리죠. 그리고 이 소리가 점점 커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번째 문구와 경고음이 뜨면은 이 기능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해줘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차선이 흐려지는데 저도 지금 이 차로는 처음 해봐요. 여기서요. 예, 차선 가운데 잘 지키네요. 이 정도면. 그리고 여기는 이쪽 차선이 없어지죠. 그 요즘 나온 차 중에서도 여기서 좀 못 지키는 또는 이탈하는 차들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방금처럼 차선이 하나가 흐려진 그런 노면에서는 중앙을 잘 지키지 못하는데 차선 밖으로 이렇게 벗어나진 않네요. 예, 오늘 시트로엥의 뉴 C5 에어크로스를 시승해 봤습니다. 이 C5 에어크로스는 생각했던 것보다 상품성이 훨씬 잘 나왔네요. 특히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실내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어요. 요즘의 시트로엥은 안팎의 디자인을 잘 뽑는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 차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나오지 않았나. 실내 디자인이, 소재도 그렇고요. 이 나파 가죽이라든가 플라스틱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가격대의 독일 차들보다도 더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승차감인데, 보통 부드럽거나 단단하면은 호불호를 확실하게 탈 수가 있잖아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부드러워요. 그래서 탄탄한 그런 예전에 독일 차 같은 감각을 원하시면, 또는 프랑스 차면은 좀 단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각을 선호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대부분의 그 불특정 다수에게는, 특히 국내 소비자들이 더 선호할 만한 그런 승차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의 승차감이나 주행 느낌은 DS7 크로스백이랑 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차 냅두고 굳이 DS7 사야 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DS7 크로스백을 생각을 하면은 이 차는 장거리 운전 또는 그 승차감도 꽤 좋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리고 굳이 2리터 디젤에 동력 성능이 필요하지 않다면 좀 더 연비가 좋은 1.5리터 디젤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1.5리터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동력 성능은 좀 부족하겠지만 연비가 더 좋고 차값도 싸잖아요. 그러니까 기본형 1.5가 4천만 원 이하에서 시작을 하니까, 단점으로는 이 진동이 좀 있죠, 정차할 때. 그러니까 정차 시 운전대 진동은 적은 편인데, 이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은 좀 자잘하게 있는 편이에요. 이거는 차마다 좀 편차가 있겠지만 제가 탄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가 없는 것도 좀 아쉬울 수 있겠네요. 예, 이로써 시트로엥 뉴 C5 에어크로스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